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흔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께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지적보다는 앞으로의 도정과 교육 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병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은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없애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시한폭탄을 안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과 간병을 누가 할지 순번을 시작으로 형제 자매 간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간병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분쟁도 생기게 됩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 간병을 넘어 병자가 병자를 간병하는 상황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어머니 노고가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무섭거나 위협적에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국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국 이번에 공무원들이 모두가 그렇게 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집안에 병이나 노안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하신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병원으로 모시고 또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이 어렵고 그러면 또 가족들이 또 가정에서 입원이 어렵고 그러면 가정에서 돌보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 보니까 장애 요양보험에 보니까 1, 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자택에서 하는 재가 요양도 있고 또 가족들이 돌보는 요양보호세도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이제 장기 요양보험에 요양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가족이 또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개인적으로 사적인 간병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원에서 7만 원인데 최근 물가 인상 등 간병비 구하기 어려워서 최근 15만 원까지 심지어는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제 표출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20만 원까지는 그 환자의 경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에게 보면은 2014년도에는 8만 2천 원 시작해서 지금 통계청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12만 7천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병인 협회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직접 한번 들어봤더니 전남도에 간병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했더니 환자 수준에 따라서 간병비한테 대체적으로 지금 한 14만 원 정도 지금 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한 420만 원, 연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죠. 그렇습니다. 다음 표출할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올 한 400에서 500만 원은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간병 기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우리 예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처분해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간병 파산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은 2023년에 보건의료노조가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65.2%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을 적었습니다. 또한 가족을 간병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간병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최근 언론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돼서 거론된 거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병인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 간병살이나 동발 자살 등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연간 40건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병살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6월에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어머니와 형이 숨지는 사고 또한 어머니의 오랜 치매로 간병이 힘들어지자 비극이 일어난 보도였습니다. 간병 부담을 가족들이 온전히 떠안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간병비 문제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간병비가 좀 부담됐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간병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양한 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류층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은 큰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테면은 중간 소득 계층들이 간병비를 한 달에 4,500만 원씩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분들은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지난해 우리 12월 달에 정부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요양병원 간병인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 기준이 따로 없다고 말하지만 와상, 또 치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중증 환자 등은 입원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전체한테는 다 확대가 안 되고 있고 저희 전국에도 한 703개소 정도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는 24개소에 1,600병상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다 입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판단해서 일시적으로 급성기성 환자에게만 입원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입원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까지 전부 다 커버하면은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증 환자다 그러면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상 환자라든가 치매 환자 등 이렇게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금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다 그러면은 정신병동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렇게 나름대로 시스템이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좀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남에 한 2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혹시 그 있으면은 그 자료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시범 사업 요양병원 간병인 서비스는 장기 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는 이들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은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전남의 경우도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47만 명인데 그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양보호법에 따라서 1, 2등급 등급 받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110만 명.
장기 요양 등급자가 110만 명인데 거기에서 1, 2등급이 15,000명입니다. 이 1, 2등급만 이 케어를 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간병 요양병원에서 간병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 정부에서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 도도 같이 한번 살펴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한 방문 요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가장 높은 요양 등급 1, 2등급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최대 4시간, 또 3, 4등급은 하루 최대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보호자들은 하루 4시간 돌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간병비를 채용하거나 또 요양병원,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런 사정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간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돌봄이 케어하신 분들을 저희가 분류를 하면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자가 낮 시간대는 케어가 어렵고 생계활동 때문에 어렵고 야간 시간대는 케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합니다. 이 이용한 숫자들이 지금 현재 272개소가 도내에 있어서 9,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다만 요양 등급을 받았는데도 나는 요양병원에 가기 싫다, 요양원에 가기 싫다 이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이런 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찬을 만들어준다든가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청소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조감이 없도록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고 또 이도 저도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맞춤 돌봄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서 안부를 살피는 이렇게 나름대로 24시간 케어 필요하신 분, 낮 시간 필요하신 분, 그다음에 서너 시간 필요하신 분, 등급 외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첫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간병인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간병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자매들이랑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간병인 부담이 우리 도에서도 좀 그런 간병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간병인 부담에 대해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먼저 예방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기 전에 하는 맞춤 돌봄이라든가 요양보호사를 집에 가서 방문하신 분들이 그 좀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강도 때문에 힘들어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전라남도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힐링도 하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병인 부담에 현금성 지원은 안 되지만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서 뭐 마을 이장이라든가 부녀회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활용한 이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찾아뵙는 고독사 지킴이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문에 AI 돌봄 로봇이 있습니다. 그걸 9,000대를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현금 서비스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년에 또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2023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에 발표했습니다. 또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한 것은 광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7월에는 제주도에서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공하여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금 케어가 가고요. 고소득층은 별도 개별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중간 계층에 대한 별도 고민이 필요하는데 이렇게 뭔가 현금성 지원을 했을 경우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더 의회하고 좀 숙고를 좀 해가지고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전남도에서도 재정이 부담되는 부정적인 의견에 머물기보다는 그래도 해답을 찾으려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간병인들의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전체적으로 좀 나서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네, 도의회 적극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살펴본 정부 대책은 병원을 통한 간병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혜택을 받는 이들이 너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 살인의 상당수가 재택 간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 말씀하셨지만은 중산층이라도 장기간 병원비와 또 간병비가 들어가다 보면은 취약혈주로 몰리게 되고 또 간병 파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산층이라서 항상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간병 어느 집안이나 중환자가 발생하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아주 고소득층이 아닌 이상은 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간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재원은 건강보험 우리가 지금 급여생활자들 제공하고 있는 간병 요양보호 보험료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좀 심중 있게 또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 간병을 하게 되면 올 급여는 일반적인 경우 60분 20일 기준 약 한 30에서 40만 원. 보호자가 65세 치매 등의 경우는 90분 30일 기준 약 70에서 80만 원 상당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법상 노인 장기 요양 법상은 자격증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그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 장기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부분에까지 현금성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숙경 의원님께서 지난 7월에 조부모 돌볼 수당을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보였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볼 수당처럼 간병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병의 경우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지금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일정 부분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이 안 되는데 이 자격증이 없는 분들에까지 수당을 확대했을 경우 이 수당을 목적으로 가족의 간병을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가정 안에서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는가 또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의회와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미래 청소년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나 이 노후의 세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등한시하지 않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드렸던 겁니다. 네. 예,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024년 3월에 한국의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들의 부족 인원을 2032년에는 최소한 38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의 간병 인력 현황과 간병 인력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보면은 저희가 장기 요양 기관이라든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가 33,000명, 어르신 생활제 3,7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돌봄 분야 종사하는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돌봄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돌봄하는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고 또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간호 간병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면은
간호 인력이라든가 간호조무사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간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우리 목장님 말씀, 우리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보면 간병인 중 79%가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6% 분석되고 있는데 혹시 저희 도는 외국인 간병인 인력이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 간병인은 개인 간에 또 고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 보면 한 외국인 인력이 2013년을 기준으로 한 46%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40. 그럼 우리 도에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는 되겠네요.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외국인 간병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정서와 언어 또 기본적인 요양 보호에 대한 교육 등 세세한 부분까지 혹시 있으면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병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제약회사에서 최근 진행한 일반인 대상 환자 보호자 인식 조사 결과 간병 가정에서 10명 중 8명은 간병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도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장님. 네, 지금 이 간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울감이라든가 일테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와서 전 국민 마음 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로 일회당 상담을 받으면 8만 원씩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학대도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간병인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은 법적 기준과 근로부재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간병인도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입니다. 간병인들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고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나의 부모님, 배우자, 자식이 병들어도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국가와 지자체,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시급합니다. 아무쪼록 간병에 대해 안전망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갑자기 손을 잡고 웃으면서 제 눈을 빤히 바라봐 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전혀 예측도 안 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황홀하죠. 너무 행복하고 그 눈빛을 1분 1초도 놓치기 싫으니까. 우리 아들이 마취를 안 하고 이게 치과 스케일을 했다. 이게 보통 가정에는 그다지 큰 기쁨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한테는 오늘 영상이가 스케일을 했어요. 뭐 오늘 짜장면 하셔야 돼요. 이런 굉장히 큰 기쁨이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성취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많이 슬픈 감정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옆에 있지만 언젠간 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글쎄요, 엄마가 왜 없는지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저를 기다릴까 봐 좀 제가 없으면 누구한테 의지하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럴 때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펼쳐 자료는 전남 우리 보건국직에서 제출받은 6월 기준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에만 13만 5,64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심한 장애,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만 4만 9천 명에 이릅니다. 23년에만 언론에 보도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총 11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남도가 함께 고민했으면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전라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전남도의 법인, 개인, 공동생활가정 등 총 1,300여 장애인들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들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 수는 총 정원이 1,500명보다 적은 수이긴 하지만 성별에 따라 입소 제한과 시설 종사자 수 부족, 파악되지 않은 장애 잠재 인원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포화 상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64개소의 정원이 1,500명입니다. 지금 현재 입수한 현원은 1,300명으로 단순 숫자로만 보면은 86%의 지금 현재 입소자가 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대기자가 없어야 되는데 대기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입소 시설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는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나는 기다려서라도 갈란다. 예를 들어서 여수 동행빌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나는 기다려서라도 거기 갈란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걸 또 국장님 그렇게 또 받아쳐 주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대한 통합 돌봄 사업이 7월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 우리 또 장애인 거주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우리 그 다음 한번 장애인 거주 시설 아까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고 우리 주간 보호 시설도 입소 대기자 현황이 지금 한 51명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시설 이용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들이 수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또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원 대비 이용률이 83%입니다. 정원은 609명인데 현원은 509명인데요. 대부분이 희망을 그 수요자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대도시, 뭐 목포, 여수 여러 쪽에서 지금 대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군 지역은 시설은 있지만 또 현원이 좀 부족한 형편이고 이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도 2군데 영암하고 무안을 새로 신규로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점차 수요가 있는 데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아까 시설 입소 대기자들이 시설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설에 입사를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본인이 원해서 입소한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사람이 67%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를 입소했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본인을 돌보기 어려워서 입소한 사람이 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장애인을 돌보다 보면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은 하기 싫지만 장애인 시설이 안전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애인 간의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좋고 또 식사 제공 영양적인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시설 입소시킨다고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맞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쓴 도정 질의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요. 제 지역에 27년 동안 자녀를 보필해온 보호해온 부모가 있어요. 두 이제 부모가 있는데 그때는 같이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부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엄마는 짬을 내서 식당에 가서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치매가 오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그 두 부부도 모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들을 입소를 시키려 보니 입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그래도 도원이니까 어디에다 하소연하면은 놓줄지 알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한 군데도 없어요. 아까쯤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데 좋은 자리, 좋은 데 찾아가서 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있으면 가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 질의를 준비하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란 겁니다, 국장님.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역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덕분에 그 장애인을 저희가 별도로 좀 관리해서 봤더니 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판명이 돼서 그분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목숨을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정도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네. 때문에 제가 또 나섰던 거고요. 뭐 제가 그런 내용은 국장님 감사는 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고용 문제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예, 제가 뭐 한번 자료 표출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예, 한번 봐보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는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남도의 장애인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전남도는 나름대로의 인원을 맞춰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좀 다운이 됐습니다. 부담금 납부하는 게. 그런데 우리 전남교육청은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에 66억이라는 돈을 납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의무 고용 비율이 3.6%에서 3.8% 사양 조정돼 부담금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게 도민의 혈세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 보니 인건비와 재반 여건이 불리하여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나올 일입니까? 말입니까? 그러면 일반 사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는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네,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은 일정 자격 요건을 거쳐가지고 그 채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지만 개인 사기업들은 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는 부담금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재원이 국가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 올해 9월 27일 날 올해 처음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장애인,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전부 함께 모여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나주 스포츠 파크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취업을 희망하신 장애인 분들께서는 9월 27일 날 나주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서로 일자리도
찾고 그다음에 장애인 부담금도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가실 때 저도 같이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설에서 지내기 불편한 장애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같이 도움서 자립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설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말해줄 것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 다음은 제가 뭐 다른 자료를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하나 표출 자료 우리 네덜란드 거 하나 보여주실랍니까?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스코롤발트 마을입니다. 50년 전 한 비영리 재단이 설립했는데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꿈꾸고 재능을 키울 기회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마련됐습니다. 지적장애인 프랑크 씨도 40년 넘게 악기 제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Vroeger was het alleen echt als je een squawat. Vroeger was het ook een huwelijkscentrum. Iedereen vond elkaar. Maar daarna was het een scheidingscentrum. Iedereen ging uit elkaar. Weet je wel? 이 마을에 사는 장애인 100여 명은 악기 공방과 제과점, 레스토랑 등에서 근무합니다. 체계적인 직업 교육 과정을 거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Dat we ook menselijker worden en dat we niet zo egoïstisch zijn. Niet alleen maar aan onszelf denken, maar dat we leren om ook de kwaliteiten van mensen te zien waarvan je eerst denkt dat ze ze niet hadden. 지금의 마을이 있기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설립 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차별로 변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이해시켰습니다. 이젠 네덜란드 전역에 장애인 마을이 20곳으로 늘어났을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En dan vaak ook dan zijn de deelnemers die roepen de mensen erbij van kom maar naar binnen toe. En dat vinden mensen vaak heel leuk om te zien. En andersom is het leuk voor hun om te zien waar de spullen naartoe gaan, waar de producten eindigen.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는 네덜란드 장애인 마을. 장애인이 보호받고 격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마을의 공간을 배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마을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발달 장애인 농장을 가꾸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치유숲 케어팝이 2023년 9월 강원도 강릉에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시 동구의 안심마을은 장애인 공동 육아,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마을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설명드린 해외와 국내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도에서도 정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다른 타 시도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도만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이 시설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3, 4명씩 아파트형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 도만 해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서 다른 데서 많이 벤치마킹 하러 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한 것은 널리 홍보도 하셔야죠. 네. 예, 국장님 긴 시간 답변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 도정 질문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질의과정 중에 큰 소리가 나왔다면 이원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도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가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영상 자료에 나왔던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부모들 공견이 나오는 한 맺힌 소원입니다.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사회이기에 아이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보살피고 뒷바라지해야 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무엇인지,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